오늘도 유익한 정보 들고 왔습니다. 너 이거 아나의 아나쌤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제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이례적인 그런 몇몇 이벤트를 겪으면서 좀 진짜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주제는 자사고 가고 싶어? 그러면 너 도대체 영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에 대한 그 목표 단계를 정확히 독해, 그리고 단어, 어법 이렇게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내년부터 변화하는 입시, 고교 내신 개정 때문에 5등급제로 좀 변화를 하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자사고를 좀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입학을 해서 가장 어려워할 과목이 뭐냐고 제가 한다면 자신 있게 저는 영어라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치동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의 그런 표준 편차나 등급을 보시면 영어가 가장 낮습니다. 물론 수학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수학은 학생들이 워낙 선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평균도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영어는 정말 격차가 엄청납니다. 지금 중학교 때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우리 애가 지금 A등급인데요. 아직까지도 이런 말씀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A등급은 40%까지 A등급을 받게 되어 있고요. 이게 현 9등급제로 하면 4등급입니다. 바뀌는 내신 체계로 보더라도요. 한 3등급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등급을 맞으려고 지금 자사고 오시려는 거 아니잖아요. 빠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등 그리고 수능에 철저히 기반을 둬서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영어는 정말 이 내신과 수능의 차이가 서술형을 제외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특히 자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수능과 조금 연결이 긴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순위 독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시는 학교마다 성향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자사고는 우선순위가 무조건 독해, 리딩이에요. 왜 그러냐? 수능에도 똑같이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수능에 어법 문제가 단 한 문제 나오는데 당연히 수능 모의고사 중심의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학교에서도 독해를 우선순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독해 중심의 시험이 나온 게 한 5년 정도의 트렌드를 갖추고 계속 이렇게 독해해야 돼. 너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니? 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선생님, 저 지금 모의고사 아이 풀려야 되나요? 에 대해서는 꼭 모의고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어떠한 읽기 자료든지 괜찮거든요. 제가 그랬지만 학생 중에 입학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모의고사를 안 보고 그냥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그냥 모의고사 1학년 거 풀면 100점을 맞았거든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모의고사를 풀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점을 맞았어? 했더니 중학교 때 했던 게 그냥 영어로 된 그냥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좀 영어에 진짜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학부모님들 중에는 막 중학교 때부터 문법 이렇게 치중하지 않고요. 영어 도서관을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책을 읽히거든요. 책을 읽고 나서 요약도 하고 당연히 토론도 하고 막 읽기도 시키고 막 이렇게 듣기 하면서 미디어를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뭐 읽기, 뭐 스피킹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떠한 자료라도 좋으니까요. 책, 테드 괜찮아요. 특히 자사고는 테드가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 그다음 연설문 같은 게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자료든지 요새 인터넷 사이트 너무 많잖아요. 그런 자료를 아이한테 주시고 나서 너 읽고 무슨 내용인지 요약해봐. 아니면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이야? 이 무엇에 대한 글에 대해서 이 필자가 글쓴이가 도대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에 대한 건지 명확하게 아이가 글을 읽고 제시할 수 있다면 진짜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그냥 학원에서 모의고사 풀게끔 시키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은 문제를 많이 풀라고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3 수능 준비하면서 해도 문제 푸는 거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막 그 문제를 푸는 스킬을 가르쳐 주는 학원이 있죠. 뭐 여기에 빈칸이 뚫려 있으면 어디를 읽어라, 여기만 읽어라, 뭐 연결사 중심으로 읽어라 라고 하는 학원은 지금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지문이 있으면 보통 우리 수능의 문장이 길면 한 8문장이 되거든요. 그럼 그 8문장을 나만의 언어로 내가 국어로 표현을 너가 잘 할 수 있니? 너 이거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 이 문장의 의미를 너만의 언어로 다시 표현할 수 있어? 라는 과정을 미친 듯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일문이 유명한 거예요. 구문독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막 구문독해 막 이거 막 끊어 읽고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니고요. 이 한 문장을 읽고 그래서 뭔데? 그래서 누가 뭔데? 그래서 누가 뭔데? 이거를 계속 연습해서 방학 동안에 첫 문장 뭐 타파하기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백지문 뭐 뜯어 읽기 뭐 이렇게 공부하셔도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아니, 어법 아니에요? 문법 아니에요, 선생님? 하시겠지만 자사고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등급이 낮은 친구들을 보면 이제 보통 지문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해 가거든요. 근데 지문을 읽었는데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선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요. 선지에 있는 문장을 해석을 못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문장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가 내신은 객관식 선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여기 지문에 있는 단어를 안 쓰실 수도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면 유의어 공부 그리고 반의어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표제어로 impartial 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외웠다는 거예요. impartial. 요거는 공평한 이란 뜻입니다. 중학교 때는 그냥 impartial, 공평한, impartial 이거면 되는데요. 사실 고등학교에 넘어갔을 때 공부를 하는 방식 또는 단어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내가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은 impartial이란 단어 하나로 미친 듯이 확장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공평한이란 단어가 왜 나왔을까? part, 부분이란 단어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좀 확장이 되어서 partial이란 단어 자체가 치우친이란 뜻입니다. 어디 한쪽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편파적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편파적이라는 걸 한번 딱 듣는 순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어디에 치우쳤다, 편파, 뭔가 편견이란 바이어스란 단어가 생각이 나면 너무 땡큐 베리 맞춥니다. 그러면 얘도 바이어스는 편견이니까 여기에 ed를 붙인 게 biased. 치우침, 편파적인이란 뜻이겠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 impartial이란 단어는 IM이 붙어서 편파적이지 않은 반대말이구나. 그래서 공평한이란 뜻이 되는구나.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biased가 치우친이면 unbiased 하면 이거 자체가 공평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막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요? 공평한? 내가 알고 있는 굉장히 쉬운 단어 뭐가 있지? 맞아요. fair.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 just. 이런 단어들이 막 떠올리면서 내가 분명히 impartial이라는 표제어 하나 공부한 건데 partial, biased, unbiased, fair, just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학생 때 이
단어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 때는 이제 전자사전이 있었으니까 이 전자사전에 들어가서 얘를 쳐요. 영영사전을 들어가서 보고 그 영영사전 밑에 나와 있는 알아서 나와 있거든요. 유의어 같은 것도 나와 있고 반의어 같은 것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막 그거를 막 공책에다가 막 적으면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아이들은 단어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학습을 해주시는 곳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요새 단어책을 하나 구비하시면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표제어뿐만 아니라 반의어와 유의어까지 우리 애한테 학습을 시킬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내신 독해를 할 때 이 선지를 해석하거나 이 선지에 나온 단어의 동의어로 쓰인 선지도 잘 골라서 또는 이 선지에 쓰인 단어의 반의어를 잘 골라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 어법이에요. 독해 위주로 시험이 변모하면서 어법을 상대적으로 좀 줄이는 학교가 많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이화여고도 대표적으로 독해 중심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은 그렇게 많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이들이 학교 내신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어법이에요. 시험에 많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단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문에 대한 어법을 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법 문제 한 3-4문제 나온다고 해도 알고 있어야 푸니까요. 어법은요, 여러분들 지금 낱개별 문법을 아이들이 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시험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투부정사에 대한 개괄을 보통 설명하지 않고 야, 이번 시험에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만 공부할 거야. 시험에 나올 거야. 다음 시험에는 투부정사의 목적격 보어에 대한 걸 공부할 거야. 한마디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그래서 투부정사에 대한 모든 문법을 다 따로 배웠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로 합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 문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는 문법이라기보다는 어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해석이 조금 가미돼서 풀 수 있는 게 어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명사 같은 문제는 이거 뭐 단순히 수일치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앞에 정확히 가서 얘가 지칭하는 게 뭔지 해석을 해서 찾아서 이거 맞는지 확인하라 라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 문법이라는 게 뭔데? 라고 하시면 얘는 딱 3가지로 크게 3가지로 일단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사입니다. 그럼 이 동사에서 파생되는 수일치, 시제, 태를 낱개별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동사라는 기본의 이 통합적인 하나의 고리에서 수일치, 시제, 태로 그 다음에 분류를 시켜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공부할 때 야, 우리의 목표는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동사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동사라는 것 하나의 표현에는 너가 주어와의 수일치 잘 하고 있니? 얘 언제 일어났는지 너 그거 다 표현할 수 있니? 얘가 직접 능동으로 행동을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너 이거 다 동사 하나의 밑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니? 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자, 이 동사가 됐으면 똑같이 명사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형용사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부사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말해서 이렇게 명사와 동사는 문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요소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는 우리가 수식이라고 하죠. 수식에 대한 공부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도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 뭐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접속사에 대한 것도 있고요.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쭉쭉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중심으로 이 나무의 가지치기를 해 가시는 게 바로 어법이 되겠습니다. 이 어법을 무조건 2바퀴 이상은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학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엄마 문법은 막 뭐뭐뭐뭐뭐뭐뭐 막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막 이런 낱개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 이 문법은 이 문장의 구조에서 크게는 한 3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그 안에 뭐뭐뭐뭐가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다 하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도 사실은 밑줄 어법이 있고 둘 중에 고르시오 어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밑줄 어법이 더 어렵습니다. 첫 단계는 무조건 둘 중에 고르시오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주세요. 1단계는 둘 중에 고르시오를 보고 아이한테 여기에 예를 들어 ing가 있고 여기에 ed라든지 pp의 형태가 있으면 이걸 보고 정확히 이 문법에서 어떤 부분이야, 아, 태에 대한 문제야 라는 걸 아이가 인지를 하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게 되면 1단계가 되고 나면 2단계는 이제 밑줄 어법을 해주셔야 돼요. 밑줄 어법은 어떤 학생들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속어법으로 푸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밑줄 어법도 공부할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제가 위에다가 예를 들어 1번의 밑줄이 R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거지? 동사의 밑줄인데 동사 중에서 수, 시제, 태 중에서 얘는 수일치에 조금 더 가까운 건가 보다 라는 걸 알고 수일치니까 내가 주어를 찾아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는 거. 어떤 밑줄에 두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두는 사실 똑같이 이거 수일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했다면 우리 아이가 이거 대동사 개념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에 가서 이 동사를 똑같이 받는 거니까 대신해서 받는 거니까 이 동사 일반 동사 쓴 거니까 두 동사 맞네 라고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밑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어떤 문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아이가 풀어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학원에서 문법 교재가 미친 듯이 막 문제만 많다 이러시면 집에서라도 이 밑줄의 근거가 뭔데? 에 대해서 너가 1, 2, 3, 4번을 다 소거해서 정답이 5번이 나왔다며. 그러면은 1번에 대한 거, 2번에 대한 거, 3번에 대한 거, 4번에 대한 거 각각의 개념이 뭔데? 까지를 아이에게 적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쌓여야 돼요. 이 문법 한 문제 안에 여러분들 총 5가지의 문법 개념을 학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한 일주일에 20문제만 푼다? 괜찮아요. 우리는 총 100개의 문법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반복해보면 아이가 어법이야말로 굉장히 빠르게 늘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가서 한다? 절대 안 돼요. 이거 분명히 어법은 잡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독해는 한 문장 해석을 많이 시키셔라. 한 문장 해석해서 너가 이걸 나만의 국어로, 그러니까 우리는 국어잖아요. 국어로 이해를 잘 했냐를 알아야 돼요. 아이가 아는지. 그리고 단어는 표지어뿐만 아니라 반의어, 유의어까지 꼭 학습을 하게끔 하라. 세 번째 어법은요. 아이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게 이제 분사, 구문, 또 분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접속사인데요. 이 접속사에 대한 각각의 차이를 외우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어법 같은 거 조금 많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 정리, 통합식으로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거예요. 진짜 이렇게 공부하면 자사고 영어 제대로 풀 수 있어? 에 대한 걸 실제로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이래서 진짜 우리 애들이 어려워하는구나를 좀 아시면 좋겠어서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